네, 김건희 특검팀이 이번 달 29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또 다음 달 6일에는 김건희 여사를 차례로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요. 특검팀의 외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3특검 수사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혐의로 부른 겁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측에서는 16개 혐의 정도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수사가 진행된 부분부터 대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삼부 토건과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건진법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소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해당 혐의점들을 보자면 이미 특검 측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물증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관련자들에 대한 그런 소환 그리고 이 조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 정도가 되었다면은 김건희 여사 측에게 직접 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한 2주 정도, 보름 정도 기간을 두고 소환 통보한 점이 좀 이례적이다라고도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좀 충분한 준비 기간을 상대방 측에게도 줌으로써 건강상의 이유라던가 다른 기타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하는 상황을 좀 막겠다라는 의도로도 평가가 되고요. 이 시간은 특검 측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관련자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소환 조사를 진행해 놓고 이 대면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의도로도 풀이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이게 순서를 보면요. 먼저 윤 전 대통령을 부르고 김 여사를 부른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전략과 의도도 있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 조사를 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로 지금 추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해 보이지만 먼저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은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좀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먼저 소환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속되어 있습니다. 신병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얻는 또 추가적인 진술이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에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 측에서는 전략적으로 이 시간 순서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고 이후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도 풀이가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내란 특검의 조사에도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할지 궁금한데 출석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 특검 측의 소환에 응하게 된다면 호송 차량을 탑승하고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이고요. 지금 구속이 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도 불응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 내란죄 형사재판 공판 기일에도 2회 연속으로 이제 불출석을 했습니다. 변호인만 지금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특검 측에서 워낙 속도감 있게 그리고 정말 몰아치듯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시간은 좀 벌어두고 좀 재판 준비라던가 수사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수사나 재판에 불응하는 전략을 취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 방식이 일은 납득은 가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좀 효과적으로 본인의 혐의점에 대해서 소명하고 싶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명
변명하고 또 새롭게 어떤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은 부분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불응한다고 해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수사에 응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도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사에 응하는 시점 같은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소환에 응할지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은 어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조사했습니다. 소환해서요. 워낙 많은 이제 혐의에 지금 또 연루가 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도 불렀는데 이종호 전 대표 측에서는 조사 연기를 요청을 했다라고 하고요. 김건희 특검에서는 내일 나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1차 조사에 이렇게 응하고 2차 조사를 연기 요청한다. 이거는 어떤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핵심 사건들의 키맨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란 특검이라던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잠시만요, 변호사님. 지금 이 시각 김계환 전 사령관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관련한 모습 저희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제 이 순직해병 이제 특검에서는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순직해병 특검의 이제 첫 신병 확보 시도인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신병이 확보가 된다면 앞으로 이제 또 순직 해병 사건에서 이제 특검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수사의 방향도 조금씩 글쎄 좀 구체화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김계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순직 해병 특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VIP의 경로,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사건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크게 화를 냈으며 그 이후에 수사 결과에 어떤 외압이 작용했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김계환 전 사령관은 이 VIP 경로설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박대령에게 관련해서 어떤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진행했다. 이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하부 지하의관에게 어떤 지시를 전달했는지 핵심적인 진술이 가능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단 VIP 경로설의 실체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예. 경로설 같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이제 수사에 외압을 끼친 일이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왔는데 지금 특검 측에서는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김계환 전 사령관이 실질적으로 어떤 VIP 경로설의 어떤 그 상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와 관련해서 수사에 외압을 주기 위해서 하부 지휘관들에게 이런 지시를 전달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오늘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실질 심사까지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구속 여부는 결국 재판부에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네. 지금 순직해병 특검에서도 굉장히 이 전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 수사에 속도감을 내고 있다라는 평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잠시 뒤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될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은 그 모습도 현장 연결해서 보겠고요. 조금 전에 저희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조사에는 이제 응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왜 그럴까 이 부분을 좀 여쭤봤습니다. 말씀 계속 이어가 주시죠. 그렇죠. 이제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키맨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 어떤 청탁을 받았고 그 청탁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이 되었는가가 핵심인데요. 이 전달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이종호 전 대표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전 대표가 하는 그 진술이라던가 갖고 있는 증거 자료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전방위적인 수사가 압박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1차 소환 조사에는 응했지만 이마저도 좀 내실 있는 조사가 진행됐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특검 측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종호 전 대표 측에서 5시 반까지만 조사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폈고 그래서 내일 다시 나오라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변호인 입회하에
다시 이 소환 조사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음 주에 소환해달라는 그런 연기 신청도 해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하겠지만 어제 특검 측에서 상당 부분 좀 의미 있는 증거 자료들을 이종호 전 대표에게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섣부르게 진술 조사에 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도 충분히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내란 특검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환 유치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김용대 드론 사령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어제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특검 측에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김용대 드론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내란 특검이 지금 입증하고자 하는 이 외환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지만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점이 결국 이 무인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북한에 보내려고 한 그런 정황이 있었는데 유실 처리,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처럼 허위로 어떤 군사 문서 같은 부분을 작성하고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김용대 드론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사작전이었지 12.3 비상계엄 선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이 구속영장 예, 변호사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순직해병 사건 수사의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김계환 전 사령관 조금 전 이제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하지 않고 법원으로 곧바로 직행했습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VIP 경로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 안 하셨습니까? VIP 경로의 실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셨죠? 뭐 경로설의 실체를 알고 전달 있었느냐, 안 박정훈 하셨습니까? 대령에게 전달한 적이 없느냐 등의 기자들의 질문이 지금 있었는데요. 특별한 언급 없이 바로 법원 안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특검에서는 모해 위증, 또 국회 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특검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과 관련된 부분 짚고 있었는데 어제 김용대 드론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어제 기각이 된 부분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김용대 사령관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출석을 해서 진술하는 태도 같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을 하게 되면 김용대 사령관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라는 취지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기각의 배경에는 일단 김용대 사령관이 굉장히 좀 성실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태도가 일정 부분 참작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인 드론기와 관련해서 북한에 보냈는데 이 중에 일부는 유실된 것처럼 잃어버린 것처럼 남겨둔 부분이 이것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고 군사상 작전에 해당되기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 측에서는 지금 이미 어떤 증거 같은 부분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특검 측이 추가적으로 어떤 보강되는 증거들을 제시한다거나 김용대 사령관이 지금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는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특검 측에서는 다른 증거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김용대 드론 사령관에 대해서도 다시 소환 조사하는 등의 방법을 먼저 거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인천에서 사제총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 60대 남성에게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오늘 하게 되는 겁니까? 구속 여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해당 사안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된다면요. 인천시 송도 아파트에서 충격적이게도 총격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예.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충고를 겨누고 안타깝게도 아들은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을 한 상황인데 이 아버지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 심지어 폭발물까지도 설치를 해두고 12시에 이 폭발물이 터지도록 이런 부분들까지도 준비해 놓은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폭발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폭발물을 설치해 두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이 전문가들이 이 폭발물에 대한 해체 작업을 벌였기 때문에 추가 폭발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 대한민국 한 복판에서 네.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많은 국민들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이런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소명이 되었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텐데 본인의 아파트에 이 폭발물을 설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 경위라든가 목적은 여전히 확인 중에 있지만 적어도 본인의 어떤 거주지에 대해서 완전한 증거인멸을 하려던 시도가 아닌가라는 추측도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결과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제 총기 관련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게 2016년이었습니다. 오페산 터널 인근에서 경찰관이 총격에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앞서 이 남성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지금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사제 총기와 폭발물의 경우에 지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 계속되고 있는데 대책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현재 조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고 있고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허가를 받아 소지할 수 있는데 집에 개인적으로 보관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맡겨두었다가 찾아오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총기 사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사제 총기를 만드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 법제 하에서는 이런 사제 총기를 어떻게 조립하는지 설계도와 관련된 부분을 노출하면 이 역시도 범죄로 구분이 되고 있고 처벌 규정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총기를 개인이 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분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도 이런 유튜브라든가 다른 이제 외국의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 등을 보면 총기 제작하는 방법을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3D 프린터 같은 부분들이 보급이 되면서 필요한 부품 같은 것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예. 더 이상 손을 놓을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쇠 파이프나 일부 부품만 가지고 이렇게 총기가 실제로도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총기 관련해서 제작하는 방법이나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그런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최대한의 조치 필요해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부품 같은 부분을 확보하는 것도 훨씬 더 어렵게 통제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